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 없는 도둑, 침묵의 살인자. 무시무시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에서 뼈가 부러지면 남은 인생도 함께 부러진다. 자, 이 무서운 이야기 세 가지는 한 가지 질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별명이 붙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해결책도 당연히 있습니다. 골다공증인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칼슘제만 드시면서 안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하실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전윤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전문의 전윤경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시고 골다공증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거부터 기초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골다공증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은 뼈, 골, 마늘, 다, 구멍공, 증상증이라는 한자 뜻 그대로 네.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잘 부러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네. 할 수 있겠고 예. 뼈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그냥 뼈가 약해진다라고 알고 계신데 지금 이미 골절이라는 얘기를 2번을 하셨습니다. 네. 진짜 위험한 건 이제 이게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증상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니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팠네,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아팠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선생님. 네, 골다공증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예.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골절로 나타나게 되고 부러질 즈음에야 알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이제 키가 줄어서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네. 젊을 때는 이 키가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얼마나 줄어야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키로는 4cm, 예. 기록상의 키로는 2cm 이상 키가 네. 줄었다 하시면 혹시 골다공증이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골절이 참 잘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이없는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채기 했다가 갈비뼈 부러진다는 얘기는 진짜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들 또 보세요, 선생님? 제일 많은 게 이제 운동을 하러 가셨다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절이 생기지 않을 만한 그러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은 미끄러져서 삐끗해서 탁 짚었는데 손목 골절이 생기거나 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 저희가 그 50대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약 22% 정도가 골다공증이고 47% 정도가 골감소증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성인 5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 네. 2명 중에 한 분은 골감소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골감소증 선생님, 요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골다공증은 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검사법이 나오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2.5 이하의 굉장히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예. 골감소증은 이제 골다공증이 되기 전 상태로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나타나는 게 골다공증까지 간 상태.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파란색이 골감소증 감소증? 그 이전 네. 상태죠. 네. 여성, 남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성에서 이제 50대 이상 여성의 37% 정도가 골다공증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와, 예. 네, 특히 연령이 높아지면 이러한 골다공증이
빈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 60대에서 36% 정도였던 골다공증이 70대가 되게 되면 거의 70%에 가깝게 높아지게 되고 있고요. 오렌지색 그래프가 쭉쭉 늘어납니다. 네, 여성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남성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남성의 경우에도 실제 빈도수는 여성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60대에 비해서 70대는 골다공증이 2배 이상 증가를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성분들이 이 그래프 보시고 혹시라도 안심하실까 봐 아, 네. 골다공증은 좀 적지만 골감소증은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골감소증에서도 골절이 생길 수 있죠. 네. 실제로는 골감소증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전체 수가 훨씬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 중에 1명이 이미 골감소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빈도는 훨씬 높고요. 음. 저희가 이제 골절 확률이라고 하면은 골다공증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50대부터는 안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남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여성들이 왜 이렇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데 예. 처음 성장을 할 때부터 최대 골량 자체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이제 최대 골량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평생 재산이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까먹게 되는데 아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폐경 시기를 겪게 되면서 뼈를 보호해주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급격하게 골량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성들은 폐경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뼈를 많이 잃게 된다. 맞습니다. 소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 같네요. 특히 여성분들이 도둑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소리 없는 도둑이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침묵의 살인자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네. 남성에서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예.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5명 중에서 한 분은 1년 내에 사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암 환자 분들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1년 내 20% 사망률은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7년 정도 했는데 네. 이렇게 높은 사망률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1년 내에 20%가 사망을 하신다는 건 이거는 네. 웬만한 암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망을 하실 가능성이 많아진다. 특히 고관절 골절일 때 네. 왜 그런가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이후에는 환자분이 혼자서 생활하시기가 어렵게 되면서 거의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게 되고 네. 당연히 근육도 잃게 될 거고 네.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합병증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네.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한번 손목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어. 근데 다음 해에 또 골절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자꾸 생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골절은 한 번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재골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가 도미노 골절이라고도 얘기를 드리는데요. 예. 50대에서는 손목, 예. 60대에서는 척추, 네. 70대에서는 고관절 골절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이러한 도미노 골절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특히 이제 골다공증 환자, 골절 환자에서는 25%에서 1년 내에 다시 재골절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1년 내. 네, 1년 내. 낳자마자 혹은 네. 낳지도 않았는데. 4분의 1에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하고 예.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에 4명이 네. 2년 안에 네. 또 다른 골절을 겪게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지면 어디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 약해지고 있을 거고 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약해질 테니까 여기 부러졌다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옛날에는 선생님 이게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은 그게 아니죠. 요즘에는 집에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가장 많은 경우가 화장실에서 이제 미끄러지셔서 미끄러운 물 묻은 미끄러운 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끄럽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네. 생활을 바꿔주는 것도 골절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떤 분들이 특히 더 골다공증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가장 많은 게 나이대. 아까 보셨다시피 나이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골절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예. 그 외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골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뭐 류마티스를 앓고 네, 계시거나 맞습니다. 루푸스를 앓고 계시거나 네.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쓰셔야 써야 합니다. 되는데 예. 이제 그것이 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가 이제 어.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18.5를 기준으로 너무 마르신 네, 분들. 저체중인 분들이 네, 예.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것 외에도 이제 골다공증의 부모님이 고관절 골절이 있으셨다면 나의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예. 네, 그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선생님 어떤 검사를 받아요? 네,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덱사라고 하는 방법과 네. QCT라는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법 그리고 QUS라고 하는 정량적 초음파 측정법 세 가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검사 뭐라도 받으셔서 이제 확인이 되면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죠. 수치가 뭐 T 점수가 얼마 이하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T 점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인 경우에는 골 감소증, 네.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골 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네. 골 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까지 있는 경우에는 심한 골다공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게 될 건데. 네. 예. 치료에 쓰시는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치료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효과이고 어떤 식으로 드시는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약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어 본다면 골 흡수 억제제, 골 형성 촉진제 그리고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 이중 효과의 약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골 흡수 억제제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네. 비스포스포네이트, 네. 데노수맵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는 약, 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혹은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의 종류가 있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그 흔히 말씀하시는 그 아침에 공복에 약 먹고 30분 눕지 말라고 하는. 네, 30분 동안 앉아 계셔야 되고 예. 네, 아침 식사를 1시간 정도 있다가 하시라고 하는 그 약입니다. 예, 네. 또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노수맵이라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 주사. 네, 예. 종류가 있습니다. 예,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저는 갑자기 그런 걱정도 합니다. 처음 맞은 날 한 달 정도는 약 농도가 너무 올라가고 네. 한 6개월째 되는 날에는 너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가? 그래서 데노수맵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나서 초기에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농도 이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확인이 됐고 네. 다음 주사를 보통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맞으시도록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는 그게 늦춰져도 네.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걸로 되어 있고 네. 다만 그 6개월에서 한 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라갔던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가능하면 데노수맵을 맞으시는 분들은 6개월 간격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이 뼈가 잘 생기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골 생성 촉진제. 골 형성 형성 촉진제. 촉진제. 요건 어떤 게 있나요? 골 형성 촉진제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로 네. 매일 맞는 주사 혹은 일주일에 맞는 주사 성분이 있고요. 약제에 따라서 1년 반에서 2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중 효과를 가진 로모소주맵이라는 약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이고 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1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외국에서는 2년, 3년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왜 설명을 안 해주지? 나 칼슘, 비타민제, 복합제 같이 먹고 있는데 요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이건 약이 아닌 거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약물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예. 제가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칼슘과 비타민 D가 밀가루 같은 성분이면 거기에 골다공증 약인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구멍을 메꾼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군요. 예, 네, 예. 이 밀가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밀가루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 네, 칼슘과 비타민 D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제 거기에 골다공증 약의 효과를 우리가 보통 일반 연구들에서 발표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밀가루를 몇 살 때부터 먹어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대 골량 얘기를 드렸는데요. 20대 내지 3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이 골량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칼슘과 비타민 D는 충분히 네. 섭취를 해주시는 게 예. 최대 골량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비타민 D, 칼슘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부터 먹기 시작했다. 네, 평생 먹는 게 좋은가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딱 그만 먹게 되면 수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까지 피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필요하시면 확인을 해보고 예. 거기에 맞추어서 용량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영양제들이 있고 치료제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네.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건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쓴다. 요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춰보세요, 선생님. 네. 자, 40대 여성입니다. 아직은 폐경이 안 됐고 생리를 하고 계시고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은 아니고 골감소증 정도 봤습니다. 이분은 뭘 하셔야 합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밀가루가 될 수 있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먼저 드릴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폐경 이행기가 된 경우에도 아직 폐경이 되지 않았지만 골밀도 감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다면 네. 이제 칼슘, 비타민 D와 운동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를 드실 필요는 없지만 없을 것. 그 정도로 네. 밀가루 채워주세요. 네. 이 정도로 하시겠네요. 그러면 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50대 여성입니다. 폐경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검사해보니 골다공증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이분은 치료가 달라지겠네요. 50대가 됐으면 아마 급격하게 골밀도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만약에 수치가 마이너스 2.5에서 살짝 떨어진 2.6, 2.7 요 정도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그러니까 약한 약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연세가 더 많아지거나 T 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거나 예. 이전에 골절이 있었거나 하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나 네. 데노스맵 그러니까 예. 주사 제제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60대 어머님이십니다. 네. 기존에 척추 압박 골절이 이미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도 약간 점수가 더 낮습니다. 심해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네.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고요. 네. 혹은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 내 골절이 있었던 경우 아니면 T 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면서 굉장히 연령이 많은 경우 네.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오래 쓴 경우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골을 형성시켜주는 약제를 먼저 쓰고 예. 그 이후에 골흡수 억제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가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쓰다가 이러한 골 형성 촉진제로 가거나 이중 효과를 썼을 때 아무것도 안 쓰던 분들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고위험군 환자에 있어서는 골 형성 촉진제나 이중 효과 약제를 먼저 쓰고 예. 골흡수 억제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에서 빠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성이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한 72세쯤 되신 남성분이라 생각을 하고 네. 골다공증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네. 이분들은 전혀 다른 치료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남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겠죠? 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에는 주 1회 약과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만 승인을 받았고 예. 네, 아까 그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도 일주일에 한 번 쓰시는 약은 남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데노스맥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몇 개 없네요. 남성은 네, 쓸 수 있는 게. 남성은 선택지가 좁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면 효과는 좋은가요? 네, 여성만큼 효과는 좋은 것 같고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약제를 쓰셨을 때 척추 골절이 50에서 70%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 쓰실수록 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약 좋은 거 알겠어. 그 약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먹어야 돼? 나 지금 당뇨약, 혈압약 평생 먹고 있는데 거기에 약이 또 하나 더 들어오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도 저는 관리하는 질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가 고혈압, 당뇨에서 혈압이 조절 잘 된다, 혈당이 조절 잘 된다고 했을 때 약을 뚝 끊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약제도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노화 과정을 통해서 뼈가 조금씩 약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얼마나 오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얼마나 골밀도를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서 검사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네. 그때 수치가 확 좋아지면 네. 약을 끊어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수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예. 지금은 이제 T 점수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골다공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약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네. 경구제는 5년 정도, 네. 주사제는 3년 정도 쓰고 나면 그 이후에 골절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를 해서 네. 혹시 수치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경우에는 약제를 1년 정도 휴약기를 가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살짝 끊어보는 휴지기, 휴약기 네, 네. 그런 시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같이 상담을 해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먹어야 되는 약이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흉흉한 소문들이 사실 선생님 있긴 합니다. 네. 몸에 칼슘이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더라. 이게 혈관에 쌓이면 결국은 동맥경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신장 결석 같은 경우는 혈액 내 칼슘량이 아니라 소변의 칼슘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오느냐가 그렇겠지.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수치에 따라서 환자분이 소변으로 칼슘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라면 오히려 그걸 막아주는 약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mg의 칼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우리나라 사람의 일반적인 식단으로는 한 400에서 500 그램밖에 섭취를 안 하고 계신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지간해서는 네, 칼슘이 더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될 경우는 예. 없을 것 같고 예. 사실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던 거는 미국에서 이미 칼슘을 하루에 1000ml 이상 드시고 있는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1000ml를 더 먹었을 때 예.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이 보고가 되면서 예.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너무 칼슘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긴 한데 한국인들이 드시는 양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예. 아니 이게 골다공증 치료를 받았는데 뼈가 더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장기간 투여한 환자에서 예. 비정형 대퇴골절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꼭 이 약제를 썼을 때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퇴골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도 한 10에서 15% 정도 발생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대충 10만 인년당 5케이스에서 100케이스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발생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매스컴 역시나 이슈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골다공증 약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골절의 위험 감소를 생각을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일반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기 위한 약제를 쓰시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네. 드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경우 또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선생님. 치과 임플란트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시면 되게 긴장을 하십니다. 네. 요게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전에 이 턱뼈 괴사 굉장히 드물게 보고가 되지만 네. 저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0.001에서 0.01% 정도로 보고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10,000명에 1명, 네, 10만 명에 1명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오면 굉장히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최소 4년 이상 썼을 때 그 위험성이 이제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먹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시기 전에 네. 2달 정도 약제를 끊도록 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 그러면 2달 끊으면 100%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데노수맙이라는 주사도 골흡수 억제제인데요. 네. 저희가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억제되었던 골흡수 정도가 제자리 정도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주사를 맞고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예. 필요한 발치라든지 임플란트와 같은 시술을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예. 보통은 시술을 하시면 낫는데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네. 조금 길게 잡아서 한 2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네. 데노스맵은 가능하면 본인이 맞아야 되는 그 시기에 주사를 맞으시면 가장 좋고 네. 혹시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한 달 정도 안에는 주사를 맞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골다공증 검사는 국가에서도 보험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검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네. 그 이전의 연령이더라도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18.5, BMI 18.5 미만의 저체중이나 외상이 없었는데도 골절이 생겼거나 네. 가족분들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외과적 수술이 있었거나 혹은 자연적으로도 40세 미만의 폐경이 되는 경우에는 네. 골밀도를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이 있거나 말씀드렸던 골다공증 유발을 하는 약제들,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을 예.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는 네, 건가요? 건강보험 적용을 예. 다 받으실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저희는 타이트하게 무월경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되더라도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검사를 전혀 주저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예.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을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런 운동 특별히 더 하시면 뼈가 조금 더 튼튼해져요 하는 그런 운동 있을까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사실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척추 골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척추 옆에 있는 등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바로 누우시고 예. 누워서 이렇게 앞쪽 가슴을 들 수 있도록 예. 팔 다리를 펴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예.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엎드리는 것부터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계를 받치거나 해서 조금씩 매일 이게 바로 엎드릴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어려운 운동을 시키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냥 엎드려서 네. 팔다리를 이렇게 뒤로 올리면 되는 네. 그런 운동이네요. 네. 저는 쉽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척추가 조금 튼튼해지는 효과가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리가 펴질 수가 있어서 등 근육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선생님 이렇게 걷거나 뛰는 게 그 골다공증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네. 이것도 걷거나 뛸 때도 조금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네. 처음엔 천천히 한 5분 정도 걸으시다가 이후에는 속도를 올려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또 빠르게 걸으시다가 예. 또 약간 천천히 걸으시다가 이런 식으로 자극을 계속 변형하면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전체 기간은 대략 30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뛰실 수 있다면 걸었다가 뛰었다가 뛰는 것도 조금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렇게 계속 인터벌 트레이닝 하듯이 네. 계속 속도를 바꿔가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자극이 더 온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좀 예. 어렵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직사광선을 직접 쬐면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한여름에 운동을 하신다면 비타민 D까지도 충분히 흡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운동 습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반팔 반바지는 내년 여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이 지금 하나 있는데 의자를 대고 지금 한 발로 서 있습니다. 네. 저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밸런스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 예. 우리가 한 다리로 설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딱 균형을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균형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골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예. 사진처럼 한 발을 들고 만약 처음에 한 발을 딱 들자마자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앞쪽 의자에 손을 가볍게 대시고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예. 처음에 5초, 10초, 20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니까 네. 넘어지지 않게 균형 잡는 연습을 하시는 네.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이 배려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골다공증이 뭔지, 치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다양한 그 치료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운동법, 자세 잡는 것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전윤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건강격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00년대 의사 베르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은 1000가지지만 건강은 한 가지다. 뭔가 말장난 같긴 한데 그만큼 하나밖에 없는 건강 중요시하자는 얘기겠지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